원청과 하청업체의 하도급 구조 아래서 양측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 개선, 노사의 오랜 과제가 돼 왔죠. 최근에 원청과 하청 기업 간 상생 움직임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산업계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시장 관련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자동차 업계 상생 협약이 오늘 있었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좀 완성차 업계 그리고 1, 2, 3차 부품 업체 좀 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하청 상생 노력이 더 중요할 텐데 이번에 체결하게 된 협약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1, 2, 3차 그 협력업체가 동반 상생 발전 협약을 했는데요. 지금 1차 협력사가 300개, 2, 3차 협력사 5,000개, 자동차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3만 개인데 네. 여기서 부품 하나라도 잘못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완성차 업체하고 1, 2, 3차 협력업체들이 우리 공동 운명체다. 같이 발전해야 된다. 선순환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해 했던 조선업 상생협약이라는 것이 이제 공동 운명체를 인식하고 같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발굴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완성차 업계 최초로 됐다는 거고 2022년부터 그 현대 기아차는 그 상생 협력을 추진해 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1차, 2차, 3차 협력업체의 그 의견을 들어서 신규로 한 120억을 투자를 하고 기왕 2022년부터 했던 4,200억 원을 이제 확대하면서 이제 상생 협력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ESG 차원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공동 어린이집 같은 거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예. 그다음에 휴가비, 휴게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맞춤형으로 복지를 지원하고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1차, 2차 협력업체. 그래서 일단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하게끔 장기 근속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 이 위험한 공정, 노후한 시설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스마트 장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협약 내용 25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는 이제 그 조선업,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 부품, 식품 제조 이런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지역으로 확산을 해서 중층적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결국은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어 왔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게 이런 상생협약이 어떤 목표라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또 대통령께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또 지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미조직 근로자 보호가 왜 중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 것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상생협약도 자율적으로 이중구조, 그다음에 원청과 협력체, 하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구조화되고 복잡화돼서 해결하기 어렵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속 가능한 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야 그리고 정부가 지원할 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현대판 반상 구조라고 하는데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원청 대기업에 있으면 뭐 100의 그 보상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 협력업체에 있으면 비정규직이면 뭐 50도 안 되는 이거 뭐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협력업체나 이런 데는 만성적인 구인난 젊은 사람들은 또 좋은 데 가려고 그 취업 재수 그렇죠. 그 사회 통합 이런 데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두텁게 보호받는 사람들은 좀 유연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보호를 받지 못한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그 플랫폼 종사자 법적, 제도적, 조직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2022년도에 80만으로 늘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이제 두텁게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대기업, 조직 노동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한 90% 정도는 그 외의 사람들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그 지원 대책을 만들고 종합 체계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4월 말에 좀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라는 걸 전국에 6군데 개소를 해요. 네. 거기서 그분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상담, 지원 이렇게 받아서 권익 보호 증진을 할 수 있고 이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의견을 내고 정부는 체계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보호도 필요하겠고 결국에 노동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안전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산재 사망 근로자 추모의 날입니다. 장관께서도 항상 연일 그 노동 정책의 기본은 중대재해 감축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된 지 뭐 2년, 3년 차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대재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2022년 11월 말에 중대재해는 처벌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2023년, 24년 계속해서 그 연간 1조 2천억, 3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재예방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계속 중대재해로 사고 사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600명, 700명 되었는데 최초로 전년도 대비 7.1% 감소해서 네. 598명이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노동 정책의 1번 국정 과제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일하다가 안 죽고 안 아프고 안 다쳐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하고 있어요. 대진단을 하고 있는데 4월 말까지 가면 한 50만 개소가 사업체가 이제 접속을 해서 한 40만 개 이상 사업체에서 자가 진단을 할 걸로 보고 20만 개 이상 사업체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정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안전 문화가 이제 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난해 그 민간 협력해서 약 한 870개 정도 기관에서 그런 단체에서 산업 안전 문화 확산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이나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현장 중심으로 가고요. 이런 것에 이제 더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영자의 안전 경영 의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들의 그 마음 속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점검하고 근로자들도 이것이 자기가 방심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은 권리이자 의무다. 그래서 스스로 그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로자 안전에 대한 말씀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동안 임금 체불 근절에 관한 이야기 좀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익명 제보를 토대로 진행한 기획 감독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있다면 좀 들어볼까요? 임금 체불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부가 뭐 강제 수사나 특별 감독, 기획 감독을 했는데도 금년 1, 4분기 현재 5,700억 정도가 임금 체불돼서 동기 대비 전년도 동기 대비 한 40.3%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임금이 체불된 다음에 처벌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게 좋은데 해결하기도 좋고 빨리 해결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익명으로 그 신고센터를 운영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신고하기가 좋은데 근무 중에 일하면서 못 받는 경우 이건 이제 반사회적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고금리, 뭐 고물가 등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임금은 뭐 떼먹어도 된다? 여유가 있을 때 준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재직 중인 사람은 이걸 신고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익명으로 편하게 신고, 눈치 안 보고 네. 신고하도록 해서
지난해 연말에 한 3주 동안 했더니 37개 사업장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31개 사업장에서 약 101억 정도의 체불금품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51억 한 절반 정도를 청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서 사법 처리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도 이제 안 돼서 저희들이 금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번 더 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하게 신고센터에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그 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에 신고를 하시면 이 노동부가 우리 사회 약자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준 마지막 보루인데 예.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호를 해드리고 체불 청산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은 잘못된 인식을 좀 고쳐 나가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근로감독관, 사법경찰관들이 업무 처리 방식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특별사법경찰관인데 이분들이 그 임금체불에 대해서 그 옛날에는 뭐 좀 봐주거나 뭐 이랬던 부분이 있다라고 인식들 하는데 일단은 시정 명령을 반드시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범죄 인지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한다. 그다음에 뭐 재산을 은닉한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내고 고의 상습적으로 그 임금을 떼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 수사, 구속 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든가 체포영장을 저게 청구한다든가 이런 거고 대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돈으로 임금을 청산을 체불을 안 해야 되는데 대신 지급해주는 이런 이제 임금채권 보장기금에 의해서 네.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근로자와 회사가 그 진술한 걸 토대로 해서 그 대지급금을 지불했는데 요새는 4대 보험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대지급금을 청산,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기업주들의 책임의식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뭐 업무 처리 개선 방안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용 정책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아무래도 청년 고용 정책에 있어서 청년이 좀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금 기조인 상황인데 국가기술 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청년을 대상으로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 처음 예. 시행하는 거고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니까 한 4만 5천 명이 이 신청을 청년 중심으로 했던데 이게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정책 아니겠어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예. 청년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해주는 노동 개혁의 핵심 목표도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것이 목표인데 과거에 비해서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게 뭐냐면 취업 역량,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네. 그 핵심 지표, 객관적인 지표가 뭐겠어요? 자격증 취득하는 거잖아요. 네. 자격증 취득하는데 응시료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그 기술 고등급, 높은 등급의 기술사가 응시료가 막 10몇만 원 해요. 네. 좀 비싼 거지. 예. 그 50%씩 감면한다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 정부가 취업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쪽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했고 그 일환으로 시험 보는데 응시료 부담을 50% 줄여주겠다고 했더니 그 6.1%나 증가하고 네. 4만 5천 명이 응시를 했더라.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일자리 정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산업 디지털 분야 예. 쪽에 이제 청년들이 원하잖아요. 선호하는데 그쪽에 직업 훈련을 좀 그 활성화하고요. 모든 산업 분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청년들이 일 경험. 예.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 학교 졸업하고 그 준비도 안 됐을 텐데 청년들한테 직무 능력이 있는지 일한 경험이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일 경험 기회들을 예산을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나 늘려서 500에서 한 1,500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뭐 경쟁률이 막 17대 1 이 정도 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많은 산업의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하게끔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이제 고용 서비스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매칭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좀
부디 청년 고용의 어떤 질을 좀 상승하는데 역할을 좀 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적극적인 고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는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 끝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 이제 포상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애국자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일자리는 중요하고 네. 특히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일 중에 핵심은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번듯한 일자리를 갖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저께 가보니까 그 두 군데 사례인데 하나는 대전에 있는 큰 회사인데 네. 화재가 화재가 나가지고 굉장히 모기업이 어려웠는데 그 자회사에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한 분도 부수수성 안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입사부터 퇴직까지 토탈 케어를 해줘요. 그래서 안심하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엿하게 우리 장애인들도 그 자아를 실현하고 그 일자리에서 이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저희는 한 3가지 정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장애인들도 이제 IT 쪽으로 이제 많이 쪽으로 가고 있어서 선호하고 있어서 그 디지털 훈련 센터를 전국에 17군데로 이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장애인한테 맞는 일자리 직무가 있는지 잘 몰라서 이 컨설팅을 고용 환경을 진단하고 직무 개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단하고 그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규제가 있는데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자회사형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면 훨씬 좋은 조건에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여러 규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이제 법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증 장애인, 발달 장애인,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시장 관련 현안들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